자, 이제 볼 내용은 중등 전공 A 내용입니다. 중등 전공 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험 경향이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법도 법이지만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안 보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도 이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론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총론 이외의 것들을 볼 때도 지금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지금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더라.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특법 문제인데 이 장특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해 바뀐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바뀐 게 있고 7월 달에 바뀐 게 있어요. 4월 달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면 순회 교육과 관련된 시행령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모의고사 때 바뀐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과 니네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 기획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서 좀 확인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런 것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늘 나오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30일까지 통보한다는 이런 내용 정도는 해당 문제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요즘 중등에서 한 1년, 2년 정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택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전문국가 3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현재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문국가 3의 직업교과의 하위 과목들을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시각 중복장애 학생이에요. 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생활을 위해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있나요? 네, 15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선택중심 교육과정 전문교과 3인 직업교과에는 기획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시각 중복장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독립적인 성인이자 직업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기획 과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기육 과목의 내용 영역은 감각 경험과 발달, 인지와 언어, 의사소통 기술, 니은, 지역사회 참여 및 여가활동, 직업 기출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직업과 자립, 그리고 일상생활 기술이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 통해서 기억하시고 당연히 해당 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직업교과와医療교과에 관련된 구체적 과목들을 지금처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왔죠. 그래서 기획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좋은 자의 유형을 좋은 방법에 근거해서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화 내용을 보시면 선생님, 학생 B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자가용을 그리고 장난감처럼 즉 음소가 포함되는 단어를 잘 발음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를 지도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를 지도하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언어 인지적 접근 중 하나의 기획 접근법이 있어요. 이거 보는 순간 우리는 언어 인지적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떠올리셔야 되고 첫 번째가 변별자질 접근법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의문 변동 접근법이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고은 선생님 의사소통 3판에서 관련된 내용이 좀 추가된 내용이 있잖아요. 공통점과 차이점 내용으로 그 내용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방법은 말소리 발달 과정에서 남아있는 발음을 단순화하는 비정상적인 기읍 현상을 제거해주는 방법이에요. 이 기획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음 변동이죠. 즉 지금 음음 변동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접근법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자음이나 모음의 정확도만을 찾아내기 어려운 학생의 조음 오류 양상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오류 양상을 제거하면 여러 개의 오류음을 동시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 장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 변동 접근법의 장점이 저거다. 그래서 초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음운 변동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정과 연결시켜가지고 이 음운 변동 현상을 찾아내는 문제도 꽤 나왔었죠. 자, 그리고 학생 B의 발음 예시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조음보다는 이 오조음이 더 중요하죠. 즉 이렇게 COC 티귿, 그리고 여기 COC 기읍, 그리고 여기 지읒이 디귿, 그리고 뭐 니은이 비읍, 그리고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거 뭐와 관련이 있다? 파열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조음으로 발현되어야 될 게 오조음으로 저런 걸로 바뀌는 건 다 뭐와 관련했다? 파열음화와 관련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요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음운 오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는 3판에서는 이 음운 오류와 관련해서 뭘 강조했다? 기시금, 탈기시르금, 그리고 긴장음, 그리고 이한음화 등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 이것도 초등과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나온 거죠. 자, 가는 일반 교사가 특수교사 연수를 받으며 기록한 내용의 일부이고 나는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기획론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지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또는 3차 세 가지의 절차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죠. 능력과 요구의 기획, 그리고 개발화된 지원, 그리고 개인적 성과 증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원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이 지원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개인적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성과를 쓰는 게 초등 시험 문제였죠. 마찬가지로 중등 같은 경우는 이 3단계 절차 안에서 뭘 물어봤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기획을 물어봤죠. 이 기획은 능력과 요구의 불일치 또는 부조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송주만 선생 책 같은 경우에도 앞 내용은 불일치, 뒷 내용은 부조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여기 미국의 TASH라는 단체에서 얘기했던 중도장애 정의가 나오거든요. 이 정의 같은 경우도 중도 중복 관련된 책에 꽤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도장애 같은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중도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통합된 사회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삶의 영역에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이동, 의사소통, 미용과 같은 생활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고용, 자족에 필요한 학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 결국에는 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언급이 돼 있죠. 자, 선생님 어제 특수교육 연수를 받고 왔는데 우리 반 장애 학생 C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지원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장애를 이해하는데 예전에는 장애 학생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요즘에는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환경적 요구의 기획을 인해 지원 요구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CF에서 나왔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죠. 자, 미국 중도장애협회에서도 개인의 결함보다는 통합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 영역에서의 지원을 강조해요. 생활 영역 중에서 니은은 15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중점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영역의 하나인 니은 영역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자기 관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와 교육과정 연결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 지원 보드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등에서 여기서는 초등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 개별화된 지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작성범위를 보시면 가의 A와 같은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자폐성 장애의 인지 특성과 관련지어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 특성은 세 가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는 거죠. 친구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을 보고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친구가 싫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함. 친구의 관심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좋아하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함. 이거 알다시피 이 내용이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전부 다 박명희 선생님 자폐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명희 선생님 책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면 마음 이해 이론과 관련해서 이 마음 이해 결함 때문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형태들이 나와 있는 표가 있죠. 그 표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다 마음 이해 또는 마음 이론과 관련이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박명희 선생님 책 우리 교재에 표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내용은 뭐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음 이해와 관련된 개념,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런 걸 보이는 이유를 써 주셔야 됩니다. 단지 어떻게 마음 이해 쓰시면 곤란하다는 거. 다시 말해서 마음 이해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 심력, 느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 이해 결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마음 이해 결함 때문에 이렇게 A처럼 나타난다고 써주시는 게 정답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나 행동지역 계획안을 본다고 하면 파워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는 마음 이해와 관련해서 늘 얘기하는 중재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와 연재만을 대합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파워카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똑같이 어디 나와 있다? 박명희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점. 나의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파워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교수하기 위해 학생의 특별한 관심과 강점을 포함하는 시각적 지원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로 시나리오와 명암 크기의 파워카드가 있다고 얘기하죠. 자, 간단한 시나리오 내용을 보시면 시나리오에 학생 D가 영웅시하는 가수 E의 사진을 포함함. 시나리오는 학생 D의 기획 수준을 고려해서 작성함. 이 기획은 인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지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글로 써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첫째 문단, 둘째 문단 등등으로 이제 단계가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시나리오에서는 여기 학생이 영웅시하는 가수 E가 여기 나와 있는 대화를 할 때 친구의 기본을 고려해서 말해가지고 분위기가 좋고 성공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애가 이걸 따라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니은에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이 대화할 때 친구의 기본을 고려해서 말해가지고 잘 대화 상황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박명희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내용이 지금 2020 학년도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또 시험 문제가 나온다? 2021학년도에 이 박명희 선생님 책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과정 문제인데 이제 대놓고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냐? 작성법을 보시면 밑줄 친 기획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두 가지를 서술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복식학과 운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쓰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밑줄 친 니은의 편성 운영 방법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조정해서 운영합니다. 이거 집중력 주제잖아요. 이 집중력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억할 내용은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 학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집중력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같은 경우는 늘 나오는 거죠. 자, 밑줄 친 디귿과 같이 말한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할 것. 디귿 아니요. 중점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을 잘 보면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진로와 직업 중점 학교인데 모든 교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교과가 되면 안 되죠. 체육 그리고 예술과 같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감축해서 운영할 수 없잖아.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세 번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따지고 본다고 하면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는 현재 늘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이고요. 기획 같은 경우는 초등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니은은 아직 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나오고 나서 좀 말이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뭘 볼 거냐. 작성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밑줄 친 기읍과 관련된 용어를 언어의 세 가지 하위 체계 구성 요소 중 한 가지를 쓰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뭘 준다고 가이드라인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자,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쓰시면 되죠. 형태, 그리고 뭐 사용, 의미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밑줄 친 기역 내용을 보면 문장의 어순에 맞게 표현하기.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다? 구문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구문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세 가지 하위 체계 중에서 어디 들어간다? 형태에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의 니은에다가는 어휘 목록 구성 전략 한 가지를 쓰고 기억 수업을 고려해서 어휘 목록을 구성할 때 어휘를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 목록 구성 전략은 총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환경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문법적 범주를 이용한 거,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의미론 범주를 이용한 게 나왔죠. 이 중에서 이제 덜 나왔던 문법 범주를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니은 내용을 보면 어휘 목록에 보면 나, 너, 우리 학교, 집, 밥, 과자, 을을 이가 예에서 으로 가다 먹다 오다 공부하다.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문법 요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예를 들어서 이거 주어에 들어가는 명사라든지 그리고 조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휘 목록 구성 전략으로 쓴다고 하면 문법 범주를 이용한 분류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기억 수업 내용을 고려해서 어휘 목록을 구성할 때 어휘를 배운한 방법 한 가지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보는 박은혜 선생 표에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행위, 수식어, 순으로 이렇게 배열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있는 내용을 외워서 쓰는 내용으로 지금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건 유특과 초특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이때 당시에 많이 나왔는데 중특 같은 경우는 대놓고 외우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세 번째 점입니다.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어휘 선택 기법을 쓰라고 하는데 이 어휘 선택 기법 내용 같은 경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법이거든요. 어휘를 선택하는 기법이 중요한데 이거 저거 고려하지 않고 디귿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직접 선택해서 해제 활성화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접 선택해서 어휘 선택 기법, 즉 AAC 선택 기법을 본다고 하면 반전 훑기에 해당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출제되고 나서 좀 말이 많았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훑기의 형태, 훑기의 기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반전 훑기에 해당을 합니다. 화면이나 대체 입력기기를 직접 접촉하거나 누르고 있을 동안에는 선택되지 않음. 선택하고자 하는 해당 항목에 커서가 도착했을 때 접촉하고 있던 것을 떼게 되면 그 항목이 선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떼게 된다는 데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직접으로 본다고 하면 해제 활성화 전략,
그리고 간접에서 훑기의 기법으로 본다고 하면 반전 훑기가 되는데 이거 가진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기법에 포인트를 뒀을 때 이 같은 경우는 네, 반전 훑기가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한 게 전년도 중등 문제에 의사소통 전략이 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와 비슷한 바로 수정 전략이 나왔었죠. 자, 문제를 볼게요. 작성 방법을 보시면 가의 밑줄친 A와 같은 특징을 고려해서 독화에서 기획에 대한 용어를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독화로 음성 언어를 수용하나 독화의 시각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보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미음과 비읍과 피읍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입 모양은 엄청 비슷해요. 근데 그 뜻과 소리가 완전히 다른 건 뭐라고 하냐면 동구형 이음어 또는 동형 이음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형 이음어와 관련된 정의를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형 이음어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언급이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 점, 가의 밑줄친 니은과 같은 발음의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의 발음시 아에 가깝게 발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음을 비슷하게 발음한다는 뜻에서 모음의 중성화라는 내용이 있죠. 자, 모음 같은 경우에는 혀 위치가 엄청 중요한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으니까 혀를 중립적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비슷하게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모음의 중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학장 책 같은 경우는 이 모음의 중성화와 관련해서 플러스 비슷한 느낌으로 뭘 더 얘기를 하냐면 공명과 관련된 형상으로는 맹관 공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러한 것도 많이 같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음의 중성화를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맹관 공명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나에 대하를 참고해서 다의 디귿에 해당하는 수정 내용을 서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나 내용을 보시면 학생 G가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끔씩 학생 G의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대화가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청학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 대화 맥락이 이상하거나 발음을 잘 못 들어서 대화가 하기 힘들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의사소통 전략이죠. 이 의사소통 전략 같은 경우는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거나 강화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소통 전략이라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화자 측면, 청자 측면에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발화수정 전략 같은 경우에는 청학장애인 본인이 화자 측면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발화 수정 전략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내용인데 정말 재밌는 건 수정이 말 그대로 그냥 수정이 아니잖아요. 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수정해서 말하도록 하는 건데 적절한 반응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나 구문으로 반복해서 다시 말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아닌가 싶어. 그러면 이걸 리셋을 하고요. 다시 얘기해 주는 것을 수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결석했다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안 왔다고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게 수정의 예라는 거.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또 의사소통 전략을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왜? 연속으로 계속 냈으니까. 근데 초등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의사소통 전략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는 것들, 특히 발화 수정 전략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모음의 중상화도 처음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구형 이음어 같은 경우는 늘 예시를 보여주고 이거를 설명하라고 해야죠. 늘 이걸로 독화의 시각적 한계로 설명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8번 문제는. 그래서 8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출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정인호 복지자연책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이태원 정책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냈죠. 자, 작성법을 보시면 가의 학생 H의 특성에 근거해서 나의 괄호 안에 기획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그 이유 한 가지를 서술할 것, 단 배울과 시어를 고려할 것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 뭘 봐야 되냐면 학생 H와 I 특성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H는 시야는 정상이고 대비감도도 정상인데 원거리 시야가 문제고 학생 I 같은 경우는 대비감도가 낮고 그리고 근거리 시야도 낮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H에 관련된 기획 내용을 보시면 원거리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보기 위해 적합한 배율의 단한 만원경 수정이 필요함. 단한 만원경은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사용할지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만안경 그리고 확대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좋은 쪽 눈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나쁜 눈을 사용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나쁜 눈으로 사용하면 배율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배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시야가 좁아지겠죠. 이런 특징으로 지금 기획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가의 학생 H 특성에 근거해서 나의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배율을 쓸 것. 목표 원거리 시력은 0.3일. 요즘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조건을 주잖아. 이 조건만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H 같은 경우에는 좌안, 우안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정도를 사용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0.06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력 분의 그리고 학생이 필요하는 시력을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0.06분의 0.3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율이 나옵니다. 얼마? 네, 5 배율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경과 만안경의 배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하는 게 정인호 복지자연책과 이태원 정책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태원 정책 같은 경우는 엄청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의 학생 I 특성에 근거해서 나의 미출신 디귿에 적합한 보종어 기기를 쓰라고 하는데 디귿 책을 읽기 위해 투사 확대법을 적용한 보종어 기기가 지원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확대법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투사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에 투영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 CCTV 확대 독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건 이 CCTV 확대 독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대비가 낮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뭐에 근거하는 내용이냐면요. 확대경보다 CCTV가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야가 좁은 경우, 그리고 대비감도가 낮을 경우가 확대경보다 CCTV를 쓰면 더 좋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확대와 축소를 통해서 시야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역상 기능 때문에 대비감도 또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처음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출제되고 나서 말이 많았는데, 자, 괄호 안에 기획에 들어갈 모둠 구성 방법을 서술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획. 모둠 구성 내용을 보시면 여기 학생 집단 성취 모형, 우리가 알고 있는 STAD가 들어가잖아요. 이 STAD를 통해서 모든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STAD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위 카테고리가 여기 나와 있는
학습입니다. 이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질적인 집단이 돼야 되겠죠. 즉 이전 시간에 성취한 점수를 확인해요. 또 있던 애들이 아니라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는 애들로 뭐라 된다고? 모든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이질적인 집단 보통 뭐 3에서 6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구성을 할 때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뭘 한다? 모둠 읽기 활동을 하는데 읽기 전에는 브레인스토밍과 그리고 글을 제목, 소제목, 그림 등을 훑어보고 글의 내용을 짐작하는 예측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점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전략 한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예측하기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귿과 같은 글의 구조하는 전략 한 가지를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 이 디귿 같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의 구조에 대한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설명글과 그리고 이야기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중요한 건 설명글이든 이야기한 글이든 전부 다 글의 구조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할 때 쓸 수 있는 전략이 뭐다? 그래픽 조율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글의 구조하는 전략 한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글의 구조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각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러한 그래픽 조율자 활용하는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읽기 중 전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디귿 내용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픽 조율자의 종류로 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디귿과 같이 글을 구조하는 전략, 즉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그래픽 조율자 활용으로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밑줄 친 리을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을 쓰는데 리을 모둠 성취 평가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STAD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한다고? 향상 점수를 사용하겠죠. 이 향상 점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개별 평가 그리고 집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 평가에서도 꼭 들어가야 될 게 향상 점수를 이용해서 집단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집단 보상을 한다는 내용까지 써주시는 게 지금 세 번째 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STAD의 특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협동학습 같은 경우는 늘 나오는 게 STAD 그리고 또 늘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TAI가 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11번 문제. 자,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대부분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그 해 언급됐던 책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나왔던 이 책, 홍준표 선생님의 응용 힘든 분석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외워서 쓰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확률 요구연속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 이 고확률 요구연속이라고 쓰는 책이 방금 봤던 홍준표 선생님 책밖에 없습니다. 보통 고확률 요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용어는 방금 봤던 홍준표 선생님 책에 쓴다더라. 자,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점, 고확률 요구 연속 방법의 장점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알다시피 이거 혐오 자극 제시하지 않고요. 학생에게 순응하는 행동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 해지 전략에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고확률 요구 연속 방법에 사용되는 과제 조건 두 가지 쓰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미 학습되어서 아동의 행동 저장고에 존재하는 행동이어야 됩니다. 즉 아동이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반응 시간이 짧고 요구에 대한 순응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과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학생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특정한 행위를 시킬 때 이거 빨리 그리고 잘 나타나야 되는 과제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걸 시킴으로써 학생에게 강화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강화를 보통 3번 정도 받고요. 기습적으로 학생이 못하는 저항률 요구를 시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은 저항률 요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행동보다는 저항률 행동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얻는 강화가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뭘 한다? 학생이 이러한 저항률 요구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내가 저항률 요구를 안 하고 텐트를 일으켜가지고 얻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고항률 요구를 통해서 얻는 게 더 낫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행동 타성, 행동의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동기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자, 그리고 3번째, 고항률 요구 연속 방법 적용 시 학생 K가 저항률 요구에 계속해서 수능하는 행동을 보일 때 교사가 변경할 사항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같은 경우도 홍준표 선생님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거 잘하는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손뼉치기, 하이파이브, 악수하기, 점프하기. 못하는 게 의지 않기. 그래서 잘하는 거 이거 시킨 다음에 강화를 주고 그에 대해서 못하는 거 한번 해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항률 요구 연속인데, 만약에 저항률 요구 연속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걸 유지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4가지의 고항률 중에서 한두 개를 빼버리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면 더 적용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냥 저항률 요구만 시켜가지고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째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도 홍준표 선생님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고항률 요구의 지금 횟수나 그리고 중재의 길이를 줄이는 게 지금 교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홍준표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홍준표 선생님 책과 이성모 선생님 응용인도 분석에 나와 있는 동기 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올해 동기 조작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자,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이 어느 책에 그대로 나와 있냐면 다음 해에 나오는 김정현 선생님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어디도 나와 있냐면 박은혜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지체 건강 중복장애 이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책에도 김정현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내용은 김정현 선생님이 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가해 밑줄친 기획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이 뭐냐? 순회교육이죠. 이 순회교육은 누가 한다고? 시도교육청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순회교육은 시도교육청에서 한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여기 원격 수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원격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법에 바뀐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번, 니은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가해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도 박은혜 선생님 지체장애 책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김정현 선생님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건강장애 학생의 부모입니다. 향후 건강장애 선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알다시피 건강장애 같은 경우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 건강장애가 된다는 것은 의무교육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함부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선정 취소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저 선정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건강장애를 진단받던 질병이 치료됐을 때 건강장애 당연히 취소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장애에 영향을 주는 그 질환이 조금 더 완화돼가지고 학교로 복귀했을 때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자퇴를 할 때나 휴학을 할 때 같은 경우에도 건강장애에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이 방금 얘기했던 박은혜 선생님 책과 김정현 선생님 책에 다 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초등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점, 가에 밑줄친 A를 참고해서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나의 괄호 안에 리을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학생 L은 디귿을 앓고 있어요. 혈당 검사, 인슐린 주사, 식이요법을 통해 매일 꾸준히 관리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당뇨를 얘기하는 거죠. 소아당뇨. 자, 이 소아당뇨가 있을 때 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다? 경증 저혈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경증도 필요 없고요. 저혈당이 중요한 거지. 혈당이 나타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뭐 해야 된다고? 네, 이러한 인슐린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쓸 수 있는 포도당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즉시 활동 금지하는 거, 몸 안에 있는 포도당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혈당을 측정해서 확인한 다음에 적정량의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사탕이라든지 포도당 알약 같은 경우를 먹이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러한 발한과 허기, 창백, 두통, 현기증 같은 게 없어지겠죠. 한번 기억할 건 이 저혈당과 비교되는 게 고혈당일 거고, 이 고혈당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을 빨리 넣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처치가 고혈당은 인슐린 주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죠. 다뇨, 다식, 다음. 다시 말해서 화장실 많이 가고, 그리고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마시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좀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 다음 전공 B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공 B 내용에 보시면 뭐 정세행동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늘 나오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1. 가해 학생 A의 특성에 해당하는 장애 명칭을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제5판 진단 기준에 근거해 쓰고 나의 대화에서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A의 특성을 본다고 하면 최근 7개월간 학교와 가정에서 과도한 불안을 보인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많은, 눈에 띄는 건 과도한 불안.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안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함. 그리고 과제에 집중하기 힘들어하고 근육 긴장을 보이며 쉽게 피곤해함. 그리고 학교,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함. 즉, 이 불안 때문에 평소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에 해당한다? 네, 범불안장애, 일반화된 불안장애에 해당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나에 나와 있죠. 학생 A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선생님, 다양한 중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지적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기획입니다. 이 중재 방법에서는 정서행동 장애 학생이 보이는 부정적 정서 반응과 행동의 원인을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봅니다. 이 비합리적 신념이 나오는 순간 끝났죠. 왜? 이 비합리적 신념을 논방을 통해서 합리적 심적으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REBT라고 불리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중등에서 꽤 많이 나오죠. 특히 이 REB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답이 중등에서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EBT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초특과 초특과 유특 같은 경우는 REBT의 구체적인 ABC 모델이라든지 ABCDE 모델이 나왔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답이 되는 경우가 지금처럼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억할 건 이거 말고도 이 인지적 모델과 관련된 중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통 책에서는 인지적 중재, 인지 행동 중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체계적 분간법, 그리고 정동호수법이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돼 있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 B의 쓰기에 대해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나눈 대화 일부이다. 밀주칭 기획에 해당하는 용어와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법을 순서대로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에 해당하는 용어,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것뿐 아니라 빠르게 쓸 수 있는 정도도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글씨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잘 알아볼 수 있다, 정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빠르게 하면 속도로 알 수 있죠. 이 정확성과 속도와 관련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창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기 유창성을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글씨와 관련된, 글씨 쓰기와 관련된 중재 방법을 얘기하는데,
글씨 쓰기 과정에 대한 과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절차에 따라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학생 B가 글씨 연습을 연습할 때 나타나는 실수를 확인해 주세요. 이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셔서 안내된 연습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점진적으로 주시고 나중에는 독립적으로 글씨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무조건 뭐 학습장애와 관련된 읽기, 쓰기, 수학과 관련된 중재가 기말선책으로 안 논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글씨 쓰기 중재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뭐 크게 두 가지가 기말선책에 언급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 시각당소 플러스 기억인출 교수법이잖아. 근데 이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도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는 직접 교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지도 방법 중에 직접 교수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교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과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의 안내된 연습, 그리고 독립적 연습을 한다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뒤에는 직접 교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에 늘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점, 가의 괄호 안에 기획에 해당하는 행동 중재를 쓰라고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형성과 연세를 비교할 때 행동 형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단계가 없어도 지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연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단계를 빼먹고 지도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행동 연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제 분석을 한다고 하고 그 과제 분석한 단계들을 일일이 가르쳐요. 근데 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작 행동, 중간 행동, 그리고 표적 행동이라고 불리는 목표 행동이라고 불리는 행동들에 대한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아니라 뭐다? 형성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말씀이죠. 즉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형성의 단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점, 가에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강화 계획을 쓰는데 니은 의자에 1분 30초 동안 지속해서 앉아 있을 때마다 강화를 제공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 계획을 크게 두 가지를 선택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만은 두 가지는 비율과 간격으로. 근데 양면선책 같은 경우는 강화 계획이 총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비율, 간격, 지속 시간.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거의 처음이지 2009년 이후에서는 처음으로 지속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1분 30초 동안 지속해서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 지속 시간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나에서 사용한 관찰 기록법의 유형을 쓰고 이 방법이 적절한 이유를 가에 밑줄 친 A의 목표 행동 특성과 관련해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답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문항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쓰는 문제잖아요. 일단 관찰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잖아. 이거 보면 바로는 알 수 있잖아요. 뭘 알 수 있다? 이거 지속시간 관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속시간 관찰기록과 관련해 가지고요, 가에 밑줄 친 A의 목표 행동 특성과 관련지어 써라고 하는데, A 내용을 보시면 수업 시간에 15분 동안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돼 있죠. 이 계속해서 앉아 있는 행동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속시간 관찰 기록에 적절한 이유를 써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속시간 관찰 기록의 상위 버전이 양명의 선책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이에요. 이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행동 특성과 관련된 특징이 뭐가 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작과 끝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유를 쓸 때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 즉 15분 동안에 계속 앉아 있는 게 시작과 끝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시간 관찰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A 내용도 언급이 돼야 되고 방금 얘기했던 이 행동이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되고 나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내용이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과 관련된 이 행동의 특징은 전부 다 시작과 끝이 명확한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늘 나왔던 게 빈도는 늘 나왔어요. 근데 지속 시간은 이 문제를 통해서 처음 나왔죠. 뭐 당연히 지연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반응 기회나 그리고 기준 지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뭘 물어봤냐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물어봤어요. 자, 작성법을 보시면 가의 밑줄친 기획에서 사용한 교수적 수정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 내용을 보시면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학생 D에게는 시간을 더 주고 글보다 도식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평가를 할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 주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기획에 사용한 교수적 수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교수 평가에 수정이라고 쓰시면 정확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 내용을 보시면 가의 밑줄친 A를 참고해서 나의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드너의 다중지론 이론에 그걸 쓰라고 하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다중지론 이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 책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가드너 내용은 어느 책에 가장 잘 설명이 되냐면 특수경우 공학 책에서 보편적 학설계를 할 때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등이라면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육학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초등이라도 이 내용이 공학에 언급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죠. 공간지능이라는 답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밑줄친 비읍을 참고해서 나의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디귿과 교수 지원 모형의 차이점을 학습 집단 구성 측면에서 상당히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밑줄친 비읍 내용 참고하셨으니까 비읍을 보면 제가 반전체를 맡고 선생님께서는 학생 D와 E를 포함해서 4, 5명의 학생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 내용을 보니까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써야 되겠죠. 자, 디귿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제가 대부분 사람들 대집단을 맡고 그리고 너님이 4, 5명을 맡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대안적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이 왔는데 이 대안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집단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 물어본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소집단 같은 경우는 보통 3에서 5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 명은 제가 알기로는 안 해요. 그러할 바에는 뭘 하면 된다고? 교수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3, 4명이 기본적인 명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4명, 3, 5명 정도가. 근데 한 명을 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2명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소집단을 볼 수 있지만 한 명을 해버리면 이게 교수 지원과 별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물어보잖아. 디귿과 교수 지원의 모형의 차이를 학습 집단 구성 측면에서 쓰라고. 됐죠? 그러면 기억해야 될 건 교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모든 학생을 가르치고 또 한 명은 개별 지원에 필요한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대집단, 한 명이 소집단을 하는데 이 소집단이 보충 수업이든 그리고 심화 학습이든 하는 게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 개별 지원이라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다? 방금 얘기했던 개별적 지원을 해주는데, 차이점으로는 학습 집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개별
1교수 1지원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한 명 또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3에서 5명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만 해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수 지원 같은 경우는 못하는 애들을 많이 해주는 반면 이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심화 학습도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죠.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형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시각장애 문제 중에서 전체적으로 점자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은 한 점, 1점, 2점이 이제 시험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4점이 점자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나의 밑줄친 기획에 해당하는 것을 가에서 두 가지 찾아 쓰고 각각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틀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팟 그리고 물음표가 정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팟 같은 경우는 종성백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물음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쓰면 안 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의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써야 되는데 니은이 이거죠. 껐을 찍을 때는 것의 약자 표기 앞에 니은을 덧붙여서 찍어요. 니은 된소리 펴고 이건 6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나의 밑줄친 디귿을 점자로 표기할 때 각 점형의 전본을 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러면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러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약어로 쓰고 그리고 뒤에 서를 붙여서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고요. 뭐 정답은 답안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중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2009년 문제부터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전부 다 언급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답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점, 가의 기획을 참고해서 학생 주위에 지구구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표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째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자, 기획 내용을 보니까 눈에 띄는 내용이 15분 연습체 그리고 식욕으로 비만.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드 윌리 증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점 내용을 보시니까 가의 밑줄친 니은의 의미를 서술하고 나의 괄호 안에 리을에다가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자, 일단 니은, 영수적 추측 같은 경우는 일반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사회 중심 교수 같은 경우는 영수적 추측과 최소 유형 과정 기준으로 바탕으로 한다는 이 내용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중등이든 초등이든 언젠가는 물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밑줄친 디귿의 지도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디귿의 지도 방법은 여기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모의 다음에 참조 쓰시면 되고요. 자, 디귿 전진형 행동 연습법을 지도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진형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면 굳이 이 과제 분석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 이거를 어느 정도 써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첫 단계부터 하나씩 가르치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이용해 가지고 첫 단계부터 하나씩 가르친다고 내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 문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학과 거의 안 나오는데 그거를 스팀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스팀을 아냐 모르냐 보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인의 생각에 맞춰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논피션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작성번법 괄호 안에 기획에 대한 내용을 쓸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이 기획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생뚱맞춥니다. 학생의 융합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기획 연결을 한다고 돼 있고 기획에 들어갈 내용은 교과 내 교과간이죠. 교과 내 교과간. 이거를 이따구로 쓰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교과 내 교과라는 표현이 기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점, 괄호 안에 니은에 나가는 교수학습 활동의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돼 있고 단 교수학습안의 지도 안에 스팀 요소와 자료의 근거라고 돼 있죠. 즉 여기 나와 있는 요소와 이 자료를 근거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친절하게 더 써놨습니다. S는 뭐고 M이 뭐다? 과학,
수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과일, 채소, 바구니, 자잖아.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수학에서 측정을 할 거 아니야. 측정해서 불변 활동을 하면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생각을 쓰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학습 목표가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을 알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조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SM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 영양소 조사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 채소, 바구니를 이용해서 자를 통해서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괄호 안에 디귿이라는 내용을 쓰라고 하죠. 이 디귿은 과학과에 나와 있는 평가 및 위상과 관련된 내용이고 들어갈 내용은 과학 탐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상식선에서 지식과 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내다가 잘못 냈죠. 자, 첫 번째 점. 가의 작업 기억의 검사 결과를 실내 구간에 근거해서 해석해서 서술할 것. 자, 실내 구간이 나왔으니까 꼭 들어갈 표현이 뭐다? 진점수가 나와야 될 거고. 자, 일단 작업 기억이기 때문에 작업 기억은 여기 있네요. 자, 진점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작업 기억의 진점수 같은 경우, 즉 환산 점수의 합계의 진점수 같은 경우 이 95% 실내 구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00번 중 뭐 100번 중 95% 확률로 68에서 85 사이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점수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서는? 실내 구간에서는. 그래서 진점수와 관련된 개념으로 해당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점을 보시면 나의 괄호 안에 기획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나 순서를 쓰라고 하는데 진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지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가 있으면 좋다? 설수를 해주시는 게 답을 쓸 때 요령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사는 학생의 지적 능력을 또래와 비교해서 학생의 상대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준 참조 검사고, 그리고 니은은 이 점수는 대표성을 띠는 피검자 집단으로부터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정규 분표를 이루도록 변환한 점수이고, 그래서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 그리고 표준 점수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9번 문제. 이 9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저런 식으로 단위 대상 연구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엄청 많죠.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양면삼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가에서 사용된 단일 대상 연구 설계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행동이 지금 3개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기초선을 안정 상태에서 각각의 중재를 한 번씩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답 기초전 설계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 간, 대상 간 중단 기초전 설계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나에서 제시되는 행동 계약 구성 요소 한 가지를 써라고 하는데 이 행동 계약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예전엔 5가지, 요즘엔 4가지잖아요. 그 4가지 같은 경우에도 뭘 해야 된다고? 다 조작적 정의를 해야 돼요. 조작적 정의를 보시면 수업 시간에 지시 따르기 행동을 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조작적 정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계약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이 문제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요즘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과정 수액을 기록하는 칸이 따로 있다는 것 정도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다에서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발을 고치라고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니은과
리을이 틀렸고요. 얘도 양면섬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초기 계약에는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낮은 기준을 해가지고 학생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리엘 계약서는 비공개적으로 보관한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보관해야 학생이 어떻게 동기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다고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경우도 외워서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잘 안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자, 첫 번째죠. 가의 학생 M의 특성을 근거해서 학생 M의 운동장의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자, M 내용을 보시면 여기 딱 나오잖아요. 손의 손상, 균형이나 평형 못 잡고, 그리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팔을 바깥쪽으로 올리고 걷는 형태를 보임. 이거 누가 보더라도 운동 실조형 형태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의 그림 기획이 나타내는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하고 그림 니은에다가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기획 가성비 되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가오 사인이잖아. 이거 제가 수업 때도 늘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명칭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자세, 가오 사인이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여기 골반 근육의 약화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성비대와 가오 사인과 관련된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얘기해 드리는데 8월 중순중에 양서원에서 지체장애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지체장애 책 내용을 보면 조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가성비대와 가오사인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 때 출제를 할 거니까, 그리고 그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빨리 읽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이 싶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책 맨 마지막 파트에 순회교육이 있는데, 이 순회교육 내용이 작년 초등 교주노선 문제에 정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으로 아마 출제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중등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초등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해당 책에서,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나의 미출신 디귿의 절차를 학생 L의 마비 부위를 고려해서 서술할 것도 이렇게 돼 있죠. 이 같은 경우도 정동선 책에 딱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의 같은 경우에도 단추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박스티 입는 거 따로 나와 있고, 그리고 바지 입는 거 같은 경우도 뭐 대퇴부에 걸치고 이런 표현 들어가잖아. 그런 표현을 써주면서 지금 세 번째 점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의 같은 경우, 하의를 입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네, 마비 부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비마비 부위를 넣는 게 원칙이고요. 이 사이에 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 델티브에 걸치고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네요. 자, 11번 문제 첫 번째 점. 가의 청력도를 보고 학생 P의 좌측귀 기도 청력 검사를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등에서 잘 안 나오고 초등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6분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500Hz, 1000Hz, 2000Hz, 4000Hz 찾아보시면 답이 73dB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500에서 1000Hz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20dB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원칙상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 한번 더 검사하는 게 맞아요. 원래라면. 근데 비슷하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점. 가의 기획과 나의 니은의 실시 목적을 비교 서술하라고 하는데,
이 비교 서술을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 같은 경우 자 수능 청력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위 버전이고 어음 청취 역치 검사 같은 경우는 네 어음 청력 검사 버전이죠. 그럼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같은 레벨을 비교해 줘야 되는데 그럼 수능 청력 검사 같은 경우는 수능을 통해서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한 최소 청취 역치를 구하는 거고 어음 청력 검사 같은 경우는 어음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어음 청취 역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50%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 어음 청취 역치를 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비교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냐면 하나는 수능이고 하나는 어음이고 그리고 수능 청력 검사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역 때 데시벨로 나타내는 거고 어음 청취 역치 검사 같은 경우는 어음을 통해서 50%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 가청 역치를 구한다고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비교 서술하라고 할 것 같은 경우는 기준을 잘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카테고리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의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써야 되는데 어음 명료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음 청취 역치보다 3에서 40dB 더 큰 강도 또는 네, 디귿으로 자극음을 제시한다. 디귿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 네, 쾌적 역치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SRT 그리고 SDT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다르죠. SRT 같은 경우에는 PTA보다 조금 더 큰 소리를 들려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SRT 같은 경우에는 쾌적 역치 SDT 같은 경우는 쾌적 역치 또는 SRT보다 플러스 3, 40 이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측정값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2020학년도 중등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중등은요. 새로운 책 내용으로 좀 많이 냈습니다. 단순히 외워서 쓰는 거. 근데 이게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다음 해 2021학년도도 마찬가지고요.